광개토 태양 인물 정도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 양반의 생로병사 이 책이요. 이 책과 이 책도 두 권의 책은 광개토 당의 어린 시절까지 내가 추론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아,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일부 들어가는 건데, 시대의 전환기,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이 시대의 전환기가 중요한 거죠. 또 쉬프트의 시기인 거죠. 이 시대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 우리 민족에게는 행운의 시기. 왜냐하면 이때부터 광개토당이 즉위 20년 했고요. 장수왕 또는 장수대왕이 78년을 제위했으니까 두 양반이 100년간을 제위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100년간 중국은 분단 시대가 아니라 분열 시대예요. 대분열 시대. 이를테면 중국이 현재 통일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또 많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이 시기는 바로 대분열 시기예요. 우리가 알기는 동쪽의 시대만 하더라도 56국이 북쪽에 있고, 북쪽이 아니라 해야 이북이고 남쪽에 있고, 동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엔 남조 정권이 들어서지만 송제, 양지 안쪽은 많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분열, 갈갈이 찢겨진 시대에 고구려는 100년간 탁월한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탄생했으니까 우리 민족사에서는 행운인 거죠. 시대를 보는 통찰력,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있는 사람, 동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보가 부재 없거나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조금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큰 틀을 아니까. 왜냐하면 지정학적, 지경학적 또는 문화, 문명의 충돌도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감이 잡히죠. 옳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는 거죠. 역사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광개토당은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다. 고구려 19대 임금인데 18살에 임금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2살에 태자가 됐어요. 이때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12살에 태자가 됐을 때 아버지 고국 양왕이에요. 12살에. 그러니까 그 직전에는 광개토 태양이 태어났을 때는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소수림왕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요.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그러면 소수림왕이 결국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즉위를 했고, 동생의 아들이 광개토 태양인데 그거는 좀 숙명이고 우리 민족사에 어마어마한 큰 이익이지만, 제가 뭘 주목하냐면요, 광개토 태양의 진설한 책에 보면 광개토 태양을 안이라고 썼어요. 이름이 안이니까 성을 고씨 붙여서 고안, 습관적으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고등 장성을 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장을 장, 이건 중국식이죠. 우리는 반드시 고자를 붙여야 됩니다. 성을 찾아야 되는데, 삼국사기 보면은 담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독. 제가 이것도 주목했죠. 담독. 덕을 이야기한다는 이름을 받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기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어나면서 처음 자기 존재의 규정을 것이 이름인데, 광개토 태양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담독이라고 받았다면 그는 평생 숙명을 갖고 있어요. 늘 덕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성군, 덕군의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게 광개토 태양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광개토 태양 비문을 보면은 물론 미사력으로 쓰여진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다른 인물과 다르거든요. 성군인 거죠. 정책에 성공한 양반이에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광개토 태양이거든요. 이게 삼국사에 그렇지만 광개토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삼국사기는 성격이 응원하고 위험, 대범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문에 보게 되면 위부가 널리 사회에 펼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사적 능력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각해졌고, 국부민은이잖아요. 그리고 오곡풍수, 곡수도 잘 됐고 농사가 잘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오곡이라는 말. 이때 오곡이라는 말 쓰게 쌀을 집어넣는 경우도 안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광개토 태양이 부단히 남진 정책을 취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병음수거든요. 광개토 태양이 평양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수왕이지만 그 이전에 토대를 잡은 것은 원래는 광개토 태양이고요. 사실 더 먼저 한 거는 고국원왕이에요. 그래서 고국원에 전사했잖아요. 평양 근처에서. 남진 정책을 취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대동강이라든가 한강 위쪽, 북쪽 쪽에는 거대한 벼농사지를 확보하는 것도 큰 거죠. 어제도 제가 그 스님을 한번 만나서 저녁 먹을 때 얘기한 건데, 광교토대는 호법군지예요, 불교. 이 불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였죠. 담덕이라는 이름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광교토대이 한참 시절 때도, 즉 한참 백제를 공격하고 동서남북으로 팽창 정책을 취하고 평양 지역에 9개의 큰 사찰을 건축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충탑, 분황사 전부 다 제 생각에는 똑같이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신라가 벤치마킹을 뭐라 생각해요. 특히 이사부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양반이고 돌아가실 비문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게 광교토대 비문의 내용이니까 일단 이걸 근거로 한다면 이거는 특별한 분이었었다 보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광교토대는 시호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게 바치는 종호자가 시호. 광개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국광장, 광개토는 평안돼서 토지. 그리고 모두르청에 보면 모두르청은요, 집안에 가게 되면 압록강 바로 옆에 보면은 무덤이 있는데 그게 모두르청이에요. 그 모두르청에서 지금 연모묘라고 부르는데 거기 묘지석에 보면은 여기 광개토대왕을 당시 이 양반 국광산 광개토지대서왕이라고 그랬어요. 광개토. 국광은 이 강자가 약간 설들이지만 일단 언덕인 것만은 분명해요. 어떤 글자 쓰니까. 그러니까 나라 언덕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그 고분, 산 같은 그런 고분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평안이란 말은 백성들을 평안해하고 호태왕, 태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삼국사에는 광개토 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개토 왕과 광개토 태왕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작자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는 광개토 왕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광개토 대왕이라고 썼는데 대왕과 태왕은 또 다른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레이트가 아니라 태왕은 왕 중의 왕이니까 이럴 때는 황제가 되는 거죠. 왕은 지우라는 뜻이에요. 조선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 태자가 아닌 세자, 지인이 아닌 과인, 이게 전부 다 연호동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후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이 아니라 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시 때 고구려의 체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단순하게 한 일국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양하게 있구나. 이건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서북적으로 해가지고 초월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다 그런 체제니까. 그리고 바다로 나가도 똑같으니까. 그리스가 국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의 리그잖아요. 이거는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마 97년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둘러싼 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14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 때 여기에 6.39m에 달하는 거대한 비가 있다. 그게 얼마나 무력하고 좋겠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당시 때 그런 공간 개념 속에서 보면 대단히 큰 비였었다. 6.39m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일은 글자가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돌의 질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도 있고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탁본이 아니에요. 오해들 하시는데 감옥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 생각.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들두들하기 때문에 글자가 정확히 남아있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글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석양의 물에 찍으니까 전성명 작가가 찍은 건데 글자가 보여요. 국감상, 광개토교, 평안, 태자가 약간 잘렸어요. 제가 완전 탁본인데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이들이 쓴 태양이라는 글자가 맞는 거지 삼국사기가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걸 써야 돼요. 중국인들도 허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판에도 허태왕비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주 호우천에서 발견된 건데 똑같이 보니까 여기도 토지 허태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 당시 때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점령한 거죠. 오늘 부산 지역까지 내려가지만 그리고 일본 세계에 따르면은 고구려군이 한동안은 경주 쪽 금성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통일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보다 먼저 이런 소를
주장? 이분은 이제 서윤수 교수인데 통일정책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를 봐서 통일정책으로 보는 거죠. 이걸 들어서 당연하죠. 왜냐면 유목민족이라든가 또는 그런 습속을 많이 수용했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굳이 직접 지배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신라가 왕명칭이 없었잖아요. 아직은. 지증왕 때 비로소 왕명칭이 지증 말입간이죠. 그게 지증왕으로 김이사부 때 대왕입니다. 김이사부가 특별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태양이라고 불러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저는 꼭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국내성에 가보시면은 고구려가 이런 나라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뭐 평양성 고구려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내성은요 400년간 도읍하거든요. 420년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광개토 태양릉이에요. 무너진 돌산 같지만 원래는 장군총처럼 피라미드입니다. 직접 66m로 조문한 건데 왜냐면 숫자가 바뀌어서 그래요. 조문한 건데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무덤도 있죠. 인강초 같은 거 바로 옆에 인강초이죠. 중요한 것은 천선의식을 가졌는데 당연히 광개토의 비문에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하늘의 자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인류 역사상이요, 아니면 그냥 보통 세계사라고 보죠. 세계사에서 자기 집단이 특별한 집단이라는 또는 집단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은 나라, 민족, 집단은 어디일까? 우리죠. 일본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이라잖아요. 해의 자손. 그렇죠. 아마테라스 민감이라는 태양 여신이 있잖아. 그리고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황제를 비롯해서 등등 있고 흔히만 투르크인들은 탱그리 칸 그래서 하늘의 임금이라고 하고 징기스칸도 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하늘의 피를 받았다고 그러고 태양의 피를 받았다는데 우리만 리 선생님 진짜 저 말이 맞죠? 우리 수백 년 동안 그러지 않았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천선 삼국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 금성문이랑 묵서가 중요한 겁니다. 천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자손. 비문에도 보게 되면 고구려에서는 추모. 제가 말씀드렸죠. 주몽도 나쁘다고. 몽자. 그래서 몽자 쓴 거라고. 추모라고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추모는 북비의 천재지자. 출자 북비의 천재지자. 어머니는 하백이라는 수신의 딸이다. 이게 딱 선언되어 있으니까 첫 줄에 써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자의식에 세계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 때 세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구려 그러면은 고구려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당시 때 고구려 사람들이 이미 삼국지 시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려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때 똑같이 고구려도 동아시아 세계에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나 상식인데 왜 그걸 못하는 거지? 당연히 고구려는 모든 일들 이런 비유는 첫 번째는 국내성에 있는 사람들 수도, 두 번째는 고구려 원래 국민들, 세 번째는 고구려 신국민들. 왜냐하면 종목작전을 펴서 역도를 낼 것이니까 신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벌이었었던 중국 지역 등등으로 나가서는 당시 세계죠. 뭐 그래요. 저 사람 너무 과장된다. 그렇지 않죠. 여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장수왕 시대만 하더라도요. 바로 장수왕과 어깨를 겨루고 있었던 몽골촌에 있었던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유연이라는 나라는 교류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연의 자녀 세력들이 가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발칸반도부터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아바르 항구기를 세워가지고 300년 동안 강국을 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돌골 비문이 발견되면서 거기는 고구려 지지하는 베클리. 근데 이런 용어가 다시 그 당시 때 동로마 제국권은 문서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출 수 있다. 약간 발음의 차이 있지만 다른 나라 학자들이 봤고 제가 우리나라 학자한테 그보다 전공자한테 물어봤었죠. 어쨌든 그렇다면은 고구려는 적어도 5세기, 6세기경쯤에는 우리가 말하는 동로마 제국까지 알려준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별겁니까?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스키타인들이 국제로 와가지고 우리까지 청동기문에 영향을 줄 정도니까 그럼 저쪽에서 우리만 하고 이쪽은 안 가요. 통념을 깨면은 역사가 달리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이거예요. 하늘이 황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맞이했다. 그래서 왕께서는 홀본 동쪽 언덕에서 영광을 듣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홀본이에요. 홀본은 뭐냐면은 수도란 뜻이잖아요. 홀본. 미추홀, 수리홀, 소홀,
안초는 오해 홀, 다 홀은 고구려 말이에요. 한자로 우리가 홀 읽지만 다른 발음이겠죠. 아니면 쿨에 가까울 수도 있고 할인 홀 몽골처럼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요. 홀본이니까 홀 플러스 본이니까 저는 숫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계는 졸본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 쓸 때 그거 가지고 논쟁이 심했고 결국은 제 이 주장이 다 관철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는 쓰고 중학교는 각주를 달았어요. 졸본과 홀본 이렇게. 그 졸본은 우위라와서 홀본을 각주. 이게 역사학계의 통론을 깨기 힘들어요. 아니 사료가 분명히 금성문에 홀본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를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교과서에서도 그거를 집필자에 놔도 못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발의 수도 상경성이 아니다. 상경성은 윗상태가 서울경자잖아. 그렇지만 그들은 홀한성이라고 불렀어요. 홀한성은 홀. 한은 우리가 볼 때 한이죠. 한성.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수도죠. 홀의 한이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그런데 언젠가부터 없어지고 특히 삼국사를 쓰면서부터 사라진 거죠. 특별한 인물이에요. 용놀이로 하늘을 오르셨다. 앞에 보게 되면 첫 번째잖아요. 천재지자 모화백렬하 불안강세. 그리고 두 번째 줄에도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아시황천지자 모화백렬하 이게 또 나와요. 두 번째 줄에도. 전부 다 이렇게 강한 자의식, 하늘, 황룡 이게 그 당시 때 광개장 돌아가신 이태대는 장수왕국에 세운 비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려인들은 이런 강한 천성의식 자의식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와 오단군 신화를 일치한다. 이때 신화는요, 우리가 고구려 건국 신화 그러듯이 조선 건국 신화 또는 단군 신화라고 봐도 돼요. 우리 중흥 신화 그러죠. 그럼 우리가 중흥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만 일본인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화를 호구 이야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화의 정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신화는 있어야죠. 우리 신화 없으면 되겠습니까? 단군 신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주몽 신화도 있고 박효거세 신화도 있고 그런데 그건 역사를 반영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신화를 그 대신에 호구 이야기가 아니다. 학계가 얘기하는 호구 이야기라는 것도 역사학계가 얘기하는 신화는 호구 이야기라는 것도 그거는 무식의 소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건 무식의 소치예요. 신화의 개념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인이 과거 주장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깨부셔야 돼요. 신화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정확한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 또는 있었다고 믿어지는 경험 있잖아요. 인식. 이거를 설화체 형식, 즉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은유 이런 기호를 통해 가지고 해석한 것이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스럽고 신령스럽죠. 다른 나라 신령스러운데 우리 신령스럽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파평윤 씨잖아요. 파평윤 씨도 또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이천서 씨도 그렇고 자기 조상들은 전부 다 특별하게 신비하게 태어났잖아요. 무지개하게 연결됐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문학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작품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제가 비교해보니까 일치한다. 상공시대에 나는 그 기록과 이기의 동국이상국제를 보니까 일치한다. 똑같아요. 결국 당연히 고구려는 조선 개성성을 취한 거예요. 고려 때 사례도 나왔지만 조선 개성성 그리고 부역 정통론이에요. 조선이란 원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고구려고요. 다물이죠. 그래서 그리고 부역의 적장내라는 정통론이 있는 거죠. 부역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부여가 있었잖아요. 문자명확히 최후로 멸망하지만 멸망하고 나서도 두망무국이라는 복국을 썼는데 그 나라는 동서 이천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잖아요. 부여가 멸망하고 나서도 모르시죠? 이게 우리 잘못이죠. 학자들이 잘못한 거죠. 부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부여가 멸망한 다음에 두망루 또는 달말루로 쓰여져 있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부여가 일본으로 들어왔죠. 그 당연하죠. 근데 그 근거는 없지만은 계열성이 보고 그걸 에가미나메라든가 아니면은 코벨 여사가 코벨 그렇게 쓴 건데 당연한 거 부여족이죠. 부여가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백제도 부여 아니에요. 소선호가 내려왔고 그래서 백제는 처음부터 이게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동명사당의 제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옮긴 다음에는 북호도 남부여로 바꿨잖아요. 부여겠죠. 고구려도 당연히 부여의 일파죠.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발해도 그런 의식이 있었고. 부여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마도 현재 하얼빈을 중심한 대안, 농안 이 지역이죠. 거기 핵심 지역이죠. 82년도 3년도에 된 뗏목인데 보니까 여기에 해무수라는 이름이잖아요. 태양을 물고 있죠. 5마리의 용이. 이거 이북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5마리의 용이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천궁서 내려와서 정사를 돌보다가 저녁에만 돌아가는 사람, 해모수. 어제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제우스 시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해석한 거예요. 5마리니까 당연히 오행사상이죠. 그리고 뗏목 자체가 홍익인간 사상의 재현이었었어요. 그 당시 때 쓴 책에 나와요. 83년도에 낸 책에 보면 홍익인간 사상의 재현이다. 3이란 숫자를 재현한 것이다. 여기 사용된 통나무는 잘려진 신단수다. 신단수화 나오잖아요. 태백산정 신단수화 위지신시 당나무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잘려진 이 당나무들을 내가 끌어모아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재현한다. 그래서 해모수다. 탐험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 사상. 이겁니다 바로. 이게 장군축이에요. 제가 비교를 잘라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지만 철저하게 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학론 그러는데요. 물론 학자마다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한마디 제가 하죠. 그러나 이 장군축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나만큼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없다 딱 이렇죠. 근데 저는 신전이라고 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책에도 물론 보고 들어갔지만 신전이죠. 신전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시저미를 못 찾는 신전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고구려가 있어 시저미를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요동성에도 시저미가 있었는데 고동신과 부여신을 모셨는데 요동성에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당나라 공격을 받을 때 위급하니까 거기 가서 빌었다는 도 아니면 주몽을 모신 사당에 아리따운 여인을 단장해서 들여보냈다는 도 그러니까 큰 도시, 즉 큰 성, 즉 도시에는 다 시조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본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분석한 건데 당연히 신전이다 보시고요. 이건 큰 혈의 복동대열 단군신화에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양반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일반적인 고구려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삼국지서 고구려전부터 해서 부화서, 조선서 쭉 정리했는데 여기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의 한 부분이고 어떠한 대표성을 띄운 광개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추정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봐야죠.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이 중국인들이 쓴 기록이니까 그들의 경쟁 상대거나 적인 중국인들이 쓴 기록이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맞는 거고 특히 교만하고 방지해졌다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고구려인들이 자유의지를 가졌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것이 달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늘 달리는 거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걸어간다. 이거 두 개 합쳐봤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왜 비보 속보라고 그러잖아요. 축지법 할 때, 제가 보무 선생님이 옛날에 들었는데, 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손 흔들면서 걷는데요. 붙이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붙여가지고, 어쨌든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걷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되게 빠르잖아요. 이렇게 평균도 달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특별한 수련을 했겠구나. 추정하는 거죠. 또 반문에 그럼 그 고구려 병사들이나 고구려 자제들이 그 사람 특별한 훈련을 안 했겠습니까? 그보다 뒤늦게 발전한 신라도 화랑도가 있는데 고구려에서 좀 벤치를 키겠다 보는데 당연히 고구려들도 그랬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조선부터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했겠죠. 아니 그리고 김유신이도 수련하다가 천서 이거 받고 신이 나타나가지고 예언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었겠습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스산노미코도 얘기도 그렇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명해 들어가면 풍성해지고 실존적이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대단히 뛰어난 집단이라는 거죠. 영토를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제국주의자입니까? 영토를 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가 얼마나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식 갖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올바른 삶이죠. 영토를 넓히려고 자꾸 너무 무리하게 쓰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중국 제국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남의 민족을 억압해서는 안 돼요. 같이 공존해야죠. 고구려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3년상을 입잖아요. 이거. 뭐 형제를 해서 없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우리가 더, 우리만이 아니라 북방으로 가면서 대부분 더 조상 신앙이 강한데, 다만 함자 문화 또는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틀을 우리가 받아서 해석한 거고 그 형식을 했다는 거죠. 제가 꼭 유교적으로 해가지고 홍동백서고 뭐 이거 안 뜨더라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만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쉬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없었다. 대체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특히 북방 영국들은 굉장히 하늘 숭배 신앙이 강하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광개장비는 정말 독특한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포함된 시대정신, 시대 로직, 그 다음에 시대 컬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일종의 상징물이에요. 심볼이죠. 우리 여기는 온갖 중요한 코드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읽어내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좀 부분적으로 시도했고. 광개장비에 얼마나 많은 코드가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념비에 코드가 없겠습니까? 그럼 가지고 풀어야죠. 여기서 보면은 동중적인 문화, 모스테빌리터 문화, 비슷해도 그렇지만은 고구려 문화는 원래 동적이면서 정적이다. 동의 위기는 정의 문화다. 그래서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동중정의 문화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세키노 다다시, 그 다음에 야나기 무네요시 이런 사람들, 뒤를 이은 한국의 미학자들이 헌 우리에 대한 규정을 과감하게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우리 아버지 성격을 어떻게 남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성격을 왜 우리 아버지 라이벌이란 말을 그대로 잠깐 믿어야 되죠? 자, 비를 보니까 아 이렇더라. 그런데 특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5m 정도 올려보는 구조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때 사람 150을 특별하게 해요. 여기는 안 썼지만은 특별한 장소에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모양을 세웠고요. 특별한 비를 가져온 거죠.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홀리스턴, 신령석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돌을 가가지고 떼어가지고 까는 것과 이렇게 하나의 온 존재의 돌을 그대로 옮겨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깎아서 오는 것, 세운 것이 아니라 갖다 심는 거예요. 돌 다듬어졌지만 우리가 밖에서 텃밭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리고 심는 거라고 보고요. 어디선가 뽑아온 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선가 뭡니까? 아마 델레데 개념을 적용하면 성과 속, 원형과 병리를 어떤 원형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를테면 아크로폴리스죠. 아니면 델피 신전이 거기서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특별한 장소가 돼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해석하는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 비를 보니까 처음 발견됐을 때 우리 다이어그램을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입체적이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입체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비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봐도 돼요. 그러나 이런 입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봐야지 전체를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해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 미학적 관점 방식인데 이렇게 밑에 자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광택 비는요 사면이 곧바르지가 않아요. 물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옷을 들고 올라가면서 이게 축처럼 사각축처럼 좁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면 동시에 운동성이 큰 게 있고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건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비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장인들을 그토록 숭하게 맞지 않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고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비를 아무 했겠습니까? 아니 고구려 사람 그 중국 사람들도 극찬하는 고구려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가장 최고의 신령적인 광기대 군적 또는 기념비 또 특별한 비를 만드는데 저렇게 그냥 생돌을 갖다가 씹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이거 다룰 줄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12개 큰 피라미드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은 대부분 화강암 또는 변성 화강암을 다듬어가지고 쌓을 정도의 사람인데 왜 이 비만 이렇게 생돌을 심었어요? 이건 특별한 거죠. 이런 거죠. 비친 거 찌는 겁니다. 똑같이. 물퉁물퉁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참 많이도 봤지만 정말 대단하다. 중국에 어떤 비가 있어도 모세에게 어떤 비가 있어도 이렇게 퍼펙트하게 내 마음에 드는 비는 없다는 게 몽골 투어에서 얼마나 많은 그 돌비석들을 제가 봤겠어요. 발발이라는 인물, 돌인물부터 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아니면 뭐 페르세폴리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철학이 담겨 있는 건데 이런 철학이 담긴 우리 문화를 일본인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안이동에서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는 거죠. 삼조국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고 당연히 광개토대왕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 대정치가 있었고 그가 열어간 땅은 토지가 아니라 군주가 아니라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한 필드를 보고 국제전략 통찰을 가지고 국제질서를 재편했고 그리고 인간적이었었다. 왜냐하면요 되게 인간적인 분이에요. 광개토대왕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굶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왜 이분을 뭐 빨리 모시고 갔는가 이런 한탄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인본주의의 극치를 다룬 거지. 아니 세종대왕도 있고 중국의 성군들을 다루면서 광개토대왕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그 당시 때 고구려 위기였었어요. 왜냐하면 고국원왕이 전사했잖아. 그리고 고국영왕도 그렇고 소심왕도 그렇고 휘달렸었어요. 그런데 18세 어린 날에 등장하자마자 초전박살 전략으로 먼저 서북쪽으로 해서 고란쪽으로 쳐서 포로를 끌려왔던 백성들과 함께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고 다시 그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를 공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백제 관미성을 점령했고 이렇게 초전박살 전략을 써가면서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패배, 굶주림 이걸 그냥 일궈해서 한 사람이 그리고 귀족들의 경쟁심 이걸 일궈해서 한 사람이 젊은 날에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리고 22년간 제가 분석하니까 그랜드 디자인을 해가면서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서 스케줄대로 우렸더라고요. 그 이상합니까? 그 이상은 왜 중국은 찬양을 하죠? 중국은 북대회의에서 향후 50년간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제국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구려는 그러면 안 됩니까? 22년 아니더라도 다만 5년, 10년을 내다보고 발전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겠어요.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이 양반은 중요한 거지만 새로운 조선적 질서 즉 신시를 제안했다는 거죠. 우리 단군신에 보면 위지 신시라고 그러잖아요. 신령스러운 도시란 뜻이죠. 원래가 신령스러운 도시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니까 리파운데이션 그래서 광개토대왕 전성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리디스커버리 시대 재발견했다. 왜? 우리 본 조선의 문화. 그 다음에 르네상스 문화를 부흥시켰다. 이 르네상스가 그렇잖아요. 리네상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파운데이션. 다시 그래서 국가를 정립했는데 리파운데이션을 고구려 말로 하니까 다물이더라.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추모가 다물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원조선 개성성에 발현했었고 그거를 실현시킨 사람은 광개토대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